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만약 당신이 18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다면,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정치적 운명이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2006년 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이준석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 결과 발표일이었다.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이준석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이준석이 겪어야 했던 과정은 상상을 초월했다. 태어날 때부터 이준석은 평범하지 않았다. 생후 10개월, 다른 아이들이 겨우 옹알이를 할 때 이준석은 이미 한글을 읽고 있었다. 2살 때는 구구단을 완벽하게 외웠고 3살 때는 초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혼자서 풀어냈다. 어머니 김향자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더하기 빼기는 너무 쉬워요. 곱하기 나누기는 언제 배우나요? 라고 물었을 때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5살 때 처음 컴퓨터를 만진 이준석은 단 30분 만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했다. 아버지 이수월이 회사에서 가져온 컴퓨터 매뉴얼을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게임을 직접 만들어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준석의 첫날은 교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입학 첫날 치른 간단한 수학 테스트에서 이준석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까지 모두 맞췄다. 담임교사는 급하게 교장실로 달려갔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준석의 독서량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1년에 5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치웠다. 다른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을 때 이준석은 철학서와 경제학 입문서를 읽고 있었다. 학교 도서관 사서는 이준석을 위해 별도의 도서 목록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사건은 이준석의 천재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초등학생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고학년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것이다. 당시 이준석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 시상식에서 이준석보다 키가 큰 6학년 학생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은 언론의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능력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다. 또래 친구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는 늘 심심해했다. 이준석이 5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한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전환점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찾아왔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진이 이준석을 만나러 직접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이준석의 수학적 사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 문제를 출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2살의 이준석이 완벽하게 풀어낸 것이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준석의 부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일반 중학교에 진학시킬 것인가, 아니면 영재교육원에 보낼 것인가. 하지만 더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왔다.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다. 이준석 학생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중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어떨까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제안이었다. 13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준석의 실력을 확인한 서울과학고등학교 측은 확신했다. 이 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2002년 3월 13살의 이준석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전국에서 모인 천재들 사이에서도 이준석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입학 첫날 치른 배치고사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학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제진도 예상하지 못한 독창적인 풀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나이 차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 15-17살의 선배들 사이에서 13살의 이준석은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이준석의 모습을 본 교사들은 마음이 아팠다. 전환점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찾아왔다. 수학 담당 김 교수가 이준석의 진짜 잠재력을 발견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준석에게 대학교 3학년 수준의 해석학 문제를 던졌다. 일주일 후 이준석이 가져온 답안을 본 김 교수는 경악했다. 문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리의 오류까지 발견해낸 것이다. 준석아, 너는 단순히 똑똑한 학생이 아니야. 수학자의 직감을 가지고 있어. 김 교수의 이 말은 이준석의 인생을 바꿨다. 그때부터 이준석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사고에 빠져들었다. 특히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준석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교육 불평등을 수학적 모델로 분석한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수학학술지에 게재되었고 16살 고등학생의 논문 게재는 전국적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준석이 정말로 관심을 가진 것은 논문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자신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 즉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구조에 분노했다. 그때부터 이준석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직접 행동에 나섰다.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준석은 교육평등 실현 동아리를 만들었다. 서울 변두리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활동이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준석은 지하철을 타고 강북구, 도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이준석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10분 만에 이해하는 개념을 1시간 넘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교육 환경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준석이 가르친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급격히 향상된 것이다. 특히 중학교 3학년 김철수 가명은 전교 꼴찌에서 상위 10%까지 올라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더 많은 아이들이 이준석을 찾아왔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이준석은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해야 했다. 이미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는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라는 제안이 들어와 있었다. KAIST에서도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이준석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준석이 부모님께 털어놓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 이수월의 월급으로는 미국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05년 12월 이준석은 SAT에서 2390점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는 당시 한국인 최고 기록이었다. 에세이에서는 자신의 교육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감동적인 글을 썼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 프린스턴 등 미국 최고의 대학들에 지원한 결과는 놀라웠다. 모든 대학에서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이다. 특히 하버드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2006년 3월 모니터에 나타난 하버드의 컨그레처레이션즈 문구를 확인한 순간 이준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바로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을 1호 국비장학생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준석 학생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18살 이준석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줬다. 이제 이준석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국가적 인재였다. 언론의 관심도 폭증했다. 연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천재 소년,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2006년 8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이준석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가족, 친지는 물론이고 교육부 관계자, 언론인들까지 몰려들었다. 마치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이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췄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때 이준석은 전혀 몰랐다. 하버드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머지않아 대한민국 정치계의 혜성처럼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운명적 사실을.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과연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2006년 9월 1일 18살 이준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전 세계에서 온 천재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준석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기숙사 룸메이트로 배정받은 존 워싱턴은 미국 상원의원의 아들이었고 옆방에 사는 나지브 파텔은 인도 IT 재벌의 후계자였다. 복도 끝에 사는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딸이었다. 이준석은 깨달았다. 여기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미래 지배층들의 집합소였다.
첫 수업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컴퓨터공학과 개론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른 학생들의 답변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프리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후변화를 막는 글로벌 플랫폼, 전쟁을 예방하는 예측 시스템. 이준석은 충격받았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학 수업은 이준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담당 교수는 그레고리 맨큐였다. 전 부시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세계적 경제학자였다. 첫 수업에서 맨큐 교수는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준석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경제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가? 이준석은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온 모든 지식이 결국은 사회를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을. 수학도, 컴퓨터공학도 모든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버드에서의 첫 학기는 이준석에게 혹독한 시련이었다. 한국에서는 항상 1등이었던 이준석이지만 여기서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성적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었다.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이준석은 처음으로 미국 정치의 현장을 목격했다. 하버드 학생들은 선거에 열광했다. 기숙사 라운지에서는 밤새 개표 방송을 보며 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승리한 순간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정치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될 수 있구나. 이준석은 충격받았다. 한국에서는 정치가 기성세대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2007년 봄학기 이준석은 정치경제학 수업을 수강했다. 이 수업에서 만난 교수 로버트 퍼트넘은 이준석의 인생을 바꿔놓은 또 다른 인물이었다. 퍼트넘 교수는 사회자본론의 창시자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였다. 이준석, 네가 한국에서 했던 교육 봉사활동에 대해 들었어. 그것이 바로 사회자본을 만드는 활동이야. 정치는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는 게임이 아니라 사회자본을 확장하는 과정이야. 퍼트넘 교수의 이 말은 이준석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줬다. 자신이 한국에서 했던 일들이 이미 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2007년 여름방학, 이준석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1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이준석을 본 사람들은 놀랐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날카로우면서도 더 따뜻한 시선이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었다. 1년 사이에 많이 자란 아이들을 보며 이준석은 복잡한 심경을 감췄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개인적인 선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 요즘 정치가 너무 이상해요. 어른들이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 된 김철수의 이 말은 이준석에게 큰 충격을 줬다. 아이들조차 정치에 실망하고 있었다. 이준석은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일 수도 있다고. 2007년 가을 하버드로 돌아온 이준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복수 전공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학 부전공까지 추가했다. 주변 친구들은 이준석의 변화를 눈치챘다. 너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룸메이트 존의 질문에 이준석은 명확하게 답했다. 정치인이 되려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바꾸려고 해. 2008년은 이준석에게 결정적인 해였다.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것이다. 이준석은 오바마의 승리 연설을 듣고 전율했다. Yes we can이라는 구호는 이준석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바마의 선거 전략이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였다. 이준석은 확신했다. 정치도 혁신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자신의 IT 지식이 정치 혁신에 활용될 수 있다고. 2008년 한국에서는 광우병 촛불 집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버드에서 이 소식을 접한 이준석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적 토론보다는 감정적 대립이 앞서는 것 같아 아쉬웠다. 그해 여름방학에 한국에 온 이준석은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다. 촛불 집회의 여파로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다.
이준석은 생각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2009년 3학년이 된 이준석은 본격적으로 정치학 공부에 매진했다. 특히 비교정치학 수업에서 다양한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면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깨달음은 한국 정치의 진영 논리 문제였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에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의 근본이라고 판단했다. 이준석은 확신했다. 진영을 초월한 합리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2009년 12월 이준석은 인생을 바꿀 경험을 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주최한 차세대 리더 포럼에 참가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온 젊은 리더들이 모여 각자 나라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준석은 한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문제 분석은 훌륭하지만 해결 방안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독일에서 온 안나라는 학생이 던진 질문은 이준석을 당황하게 했다. 당신은 정치인이 되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나요? 이준석은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만 집중했지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준석은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안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10년 4학년이 된 이준석은 졸업논문 주제를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 방안으로 정했다. 논문을 쓰면서 이준석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준석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의 3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도 젊은 정치인이 나와야 해.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해야 할 수도 있어. 이준석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치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2010년 5월 졸업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준석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실리콘밸리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세계적 IT 기업들에서 러브콜이 쏟아진 것이다. 특히 구글에서는 연봉 15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준석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4년간 하버드에서 배운 것들을 고국에서 써먹고 싶었다. 특히 한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의미가 더 중요했다. 2010년 6월 3일 하버드 졸업식 날.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복수 전공으로 졸업하는 이준석의 학점은 3.8이었다. 만점은 아니었지만 매우 우수한 성적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4년간 쌓은 인맥과 경험이었다. 졸업식 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이준석의 표정은 복잡했다. 성취감과 아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정말로 선택을 해야 할 때였다. 미국에 남을 것인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졸업식 다음 날, 이준석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행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굳이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준석의 의지는 확고했다. 제가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 써먹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치를 통해 이 나라를 바꿔보고 싶어요. 이준석이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진심이었다. 이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이준석의 이 말을 단순한 젊은이의 패기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진심이었다. 하버드에서의 4년이 이준석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젊은 리더였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준석을 맞이한 것은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었다. 이명박 정부 2년차 사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젊은 세대의 불만은 더욱 커져 있었다. 이준석은 확신했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2010년 8월 한국에 돌아온 이준석은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하버드 졸업장은 화려했지만 정작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군 복무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이준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선택했다. 컴퓨터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사회공헌 방법을 찾고 싶었다. 2010년 10월 이준석은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교육봉사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하버드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 서비스였다. 처음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건물에서 시작했다.
월세 50만 원짜리 지하 공간이었지만 이준석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첫 번째 학생은 중학교 2학년 이민수였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학원비를 낼 수 없어 수학 성적이 바닥이었던 아이였다. 이준석은 이민수를 가르치면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똑똑한 아이였지만 기초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다. 초등학교 수준의 연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준석은 깨달았다.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회의 박탈이 문제라는 것을.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민수의 수학 성적이 전교 꼴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 것이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하버드 출신이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2011년 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까지 확산되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준석의 교육 철학에 공감한 젊은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한계를 느꼈다. 개인적 선행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해 여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 이준석을 인터뷰하려고 줄을 섰다. 하버드 졸업생이 포기한 고액 연봉, 천재의 숭고한 선택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준석은 당황했다.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201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준석의 활동을 30분간 조명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다. 하룻밤 사이에 이준석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전국에서 도움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 먼저 러브콜을 보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가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거절했다. 아직 정치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2011년 11월 운명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측근에서 온 연락이었다. 박근혜가 직접 이준석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준석은 고민했다. 박근혜는 보수 정치인의 대명사였고 자신의 성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박근혜가 자신에게 무엇을 제안할지 궁금했다. 2011년 12월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이준석과 박근혜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 만남은 이준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역사적 순간이었다. 박근혜는 이준석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27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합리적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박근혜는 이런 젊은 인재가 자신의 정치적 동지가 되기를 바랐다. 이준석 역시 박근혜에게서 예상과 다른 면을 발견했다.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12월 27일 이준석은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다. 한나라당 입당과 동시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정치는 너무 위험한 세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준석의 의지는 확고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된 이준석은 마치 정치판에 떨어진 외계인 같았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구사했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고했다. 첫 번째 당무회의에서 이준석이 제시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기성 정치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준석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니라 창업 생태계 조성, 교육 불평등 해소, 세대 간 소통 확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치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당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박근혜는 이런 이준석을 귀여워했다. 젊고 똑똑한 인재가 자신을 따라주는 것이 뿌듯했다. 언론에서도 박근혜의 새로운 브레인, 한나라당의 미래 같은 평가를 쏟아냈다. 이준석은 순식간에 정치권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 2012년 초 이준석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대학가를 돌며 청년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딱딱한 정책 설명 대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일방적 연설 대신 쌍방향 대화를 추구했다. 특히 여성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준석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이면서도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준석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SNS에서는 이준석 관련 게시물이 연일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석과 박근혜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준석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기존 당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다. 특히 386세대와의 소통 확대를 주장한 것은 당내 보수 강경파들에게 불편함을 줬다. 더 큰 문제는 이준석의 독립적인 성향이었다. 박근혜가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뜻을 잘 따르는 충성스러운 젊은 참모였다. 하지만 이준석은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박근혜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준석은 박근혜에게 젊은 층 공략을 위한 파격적 공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근혜 측근들은 이런 제안들을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대했다. 이준석은 좌절감을 느꼈다. 12월 19일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준석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승리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관계가 걱정되었다.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의 정부 입각을 예상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교육부 차관 같은 요직 제안이 들어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는 이준석에게 정부 요직을 제안했지만 이준석은 거절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정부에 들어가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다. 정치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박근혜는 이준석의 거절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젊은 인재가 등을 돌린 것이다. 박근혜 측근들은 이준석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에서도 이준석의 오만, 젊은이의 어리석은 선택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준석은 상처받았다.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오해받는 것이 억울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이준석과 박근혜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박근혜는 이준석을 당 주요 행사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이준석이 제안하는 정책들도 묵살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의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준석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정부의 초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 공식 입장과는 다른 발언이었지만 이준석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2015년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박근혜는 물론이고 당내 그 누구도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때 정치권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이준석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여전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교육 봉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준석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확인했다. 정치적 성공보다는 진정한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2015년 말 이준석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이제 정말로 정치인의 길을 걸어보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퀴즈로 시작한 정치 여정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 그 첫 번째 도전장이 바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였다. 2016년 1월 이준석은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시작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이었다. 선거구는 노원구 을이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 보수 정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이니 세대 교체 바람을 타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준석을 본 당 관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박근혜와 결별한 이후 당내에서 이준석은 이미 찬밥 신세였다. 공천 과정에서도 별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선거 자금도 부족했고 조직도 없었다.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선거를 치러야 했다. 첫 번째 유세 현장은 참담했다. 2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 이준석은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입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확성기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고개를 돌리거나 빨리 지나쳐버렸다. 3시간 동안 서 있었지만 명함을 받아간 사람은 겨우 10명 정도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론조사 결과였다. 3월 초 실시된 조사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8%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5%, 국민의당 후보가 2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망적인 수치였다.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패배가 확실한 후보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고 저녁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유세를 펼쳤다. 주말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앞에서 정책을 설명했다. 하루 평균 15시간씩 뛰어다녔지만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 3월 중순 이준석에게 결정적 타격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 제기된 것이다. 새누리당 전체가 위기에 빠졌고 이준석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유권자들은 이준석을 박근혜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무리 거리를 두려해도 소용없었다. 4월 13일 선거일 밤 노원구 을 선거사무소에서 이준석은 멍하니 개표 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참패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4%로 압승을 거두었고 이준석은 18%로 3위에 그쳤다.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지자들의 아쉬운 표정을 보며 이준석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개표가 끝난 후 이준석은 홀로 한강을 걸었다. 새벽 2시에 한강은 적막했다. 이준석은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정치가 자신의 길이 맞는 걸까? 3년간의 정치 경험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박근혜와의 결별, 당내 고립, 그리고 이번 낙선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 같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준석은 다시 일어났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사무실로 향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거 기간 중에도 꾸준히 찾아온 아이들을 보며 이준석은 다시 힘을 얻었다. 정치적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2016년 하반기 이준석은 새로운 화제의 중심에 섰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다. 여성들이 여자라서 죽었다며 시위할 때 이준석은 성별 갈등 프레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분위기상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일부 보수 진영에서도 이준석을 비판했다. 여성 혐오자, 시대착오적 사고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반응이었다. 2017년 이준석은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추행 누명을 쓰고 자살한 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미투 운동의 열풍 속에서 이런 주장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준석은 굽히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젠더 갈등 조장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SNS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이준석의 주장에 공감하는 젊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을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2018년 6월 두 번째 기회가 왔다. 노원구 을 재보궐선거였다. 이준석은 바른미래당 후보로 다시 도전했다. 이번에는 2년 전과 상황이 달랐다. 젠더 갈등 공론화로 얻은 20-30대 남성층의 지지가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1년차에 대한 실망감도 호재였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준석은 합리적 보수를 표방했다. 기존 보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보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젊은 유권자들의 반응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아쉬웠다. 개표 결과 이준석은 32%를 득표해 2위에 올랐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8%포인트 차이로 밀렸다.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당선에는 실패했다. 선거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이준석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두 번째 낙선 후 이준석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분명히 발전이 있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주변에서는 정치를 포기하라는 조언이 쏟아졌다. 이준석 스스로도 한계를 느꼈다. 과연 자신이 당선될 수 있는 날이 올까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다. 젠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확신이었다. 2019년 해화역 시위, 2020년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이런 이준석의 행보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터부시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유튜브, 트위터에서 이준석 관련 콘텐츠는 항상 화제가 되었다.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준석은 구원자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2020년 4월 세 번째 도전의 기회가 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이준석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또다시 노원구 을에 도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특별한 선거였다. 사람들은 이준석을 삼수생이라고 놀렸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번에야말로 다를 거라고 믿었다. 선거운동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았다. 대면 유세는 거의 불가능했고 온라인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었다. 이준석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SNS와 유튜브에서 쌓은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이준석의 영향력은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치솟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노원구 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0% 이상을 득표하며 압승했다. 이준석은 28%로 또다시 3위에 그쳤다. 개표 현장에서 세 번째 패배를 확인하는 순간 이준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8년간 3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였다. 정치는 정말 내 길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날 밤 이준석은 홀로 한강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다. 3번의 낙선으로 상처받은 이준석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이번에는 후보가 아닌 선거기획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준석은 고민 없이 수락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후보의 승리로 증명해보고 싶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2021년 3월 이준석은 오세훈 캠프에서 파격적인 선거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기존 정치인들 대신 일반 청년들을 유세차에 태우고 SNS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랜선 유세였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이었다. 온라인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기성 정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17%포인트 차이로 크게 제치고 당선되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준석의 선거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선거 승리 다음 날 이준석에 대한 당내 평가가 180도 바뀌었다. 3번 떨어진 루저에서 선거의 신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특히 윤석열을 비롯한 당내 유력 인사들이 이준석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준석은 확신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이준석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었다. 단순히 뒤에서 선거를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직접 당을 이끌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다가오고 있었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바로 그것이었다. 3번의 낙선으로 얻은 뼈아픈 경험이 이제 무기가 될 시간이었다. 2021년 5월 15일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었다. 37세의 나이로 제1야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다. 더욱이 3번이나 낙선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언론인들이 몰려들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것이다. 마이크 앞에 선 이준석의 첫 마디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이도 경력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에 대한 의지만이 중요합니다. 이준석의 출마 선언은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기성 정치인들은 어린 것이 분수를 모른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젊은 층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에서는 이준석 지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가장 큰 경쟁자는 나경원이었다. 사선 의원의 전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었다. 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정치 신인이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승부가 되지 않는 경쟁이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자신만의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5월 20일 이준석은 산모 선거운동을 선언했다. 현수막도 명함도 기념품도 없는 파격적인 선거운동이었다. 기존 정치의 관행을 모두 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언론은 이준석의 쇼맨십이라고 평가했지만 당원들의 반응은 달랐다. 신선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준석은 전국을 누복꾸며 당원들을 만났다. 하루 평균 5-6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18시간씩 뛰어다녔다. 젊은 체력이 무기였다. 반면 나경원은 기존 방식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펼쳤다.
지역 유지들과의 만남, 계파별 지지 확보에 집중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5월 초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경원 45%, 이준석 28%였다. 격차는 있었지만 예상보다 이준석이 선전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젊은 당원층에서는 이준석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었다.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5월 25일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준석의 진가가 드러나는 무대였다. 나경원이 기존 정치 논리로 공격해오자 이준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변으로 응수했다. 특히 586세대 정치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은 큰 화제가 되었다. 토론회 다음 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온라인에서는 이준석의 토론 영상이 바이럴되었다. 이준석이 나경원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TV 시청률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당원들의 관심이 폭증한 것이다. 6월 초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준석 38%, 나경원 42%로 격차가 4%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이다.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었다.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다. 정말로 37세 청년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나경원 측은 당황했다. 급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시작했다. 이준석의 병역 문제, 하버드 졸업 후 미국 잔류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당원들은 이런 공격을 기성정치의 구태로 받아들였다. 6월 11일 운명의 전당대회 날이 왔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는 전국에서 온 당원 1천여 명이 몰려들었다. 분위기는 축제 같았다. 특히 젊은 당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준석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최종 연설에서 이준석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지난 15년간의 정치 여정, 3번의 낙선으로 배운 교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30분간의 연설은 당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5분 이상 계속되었다. 오후 6시 개표가 시작되었다. 이준석은 대기실에서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오후 8시 30분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준석 43.8%, 나경원 37.1%.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37세의 이준석이 헌정사상 최연소로 제1야당 대표가 된 것이다. 개표 현장에서 당선을 확인한 순간 이준석의 얼굴에는 지난 15년간의 고통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들 앞에서 이준석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3번의 낙선, 정치적 고립, 모든 시련을 견뎌낸 결과였다. 그 순간 이준석은 깨달았다. 모든 실패가 오늘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당선 첫날부터 이준석은 혁신을 시작했다. 당대표 전용차를 폐지하고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했다. 당대표실도 기존의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모두 치우고 간소하게 꾸몄다. 언론과 국민들은 이런 모습에 열광했다. 드디어 정치가 바뀌는구나 싶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분위기 변화였다. 젊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2030세대 당원이 급증했다. 한 달 만에 신규 당원 5만 명이 가입했다. 이준석 효과였다.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에는 수많은 대권 주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끝에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후 정치권 입문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준석은 윤석열이야말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완전한 정치 신인이었다. 6월 29일 드디어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이준석의 전략적 판단이 적중한 순간이었다. 윤석열의 입당과 함께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특히 보수층의 결집 효과가 뚜렷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만들 것인가. 이준석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주어졌다. 윤석열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야 했다. 7월부터 시작된 대선 후보 경선은 유례없는 대혼전이었다. 15명의 후보가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쟁쟁한 인물들이 경쟁했다. 하지만 이준석의 지원을 받는 윤석열이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윤석열의 모든 선거 전략을 기획했고 토론의 준비도 직접 도왔다. 특히 젊은 층 공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윤석열도 이준석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10월 8일 1차 컷오프에서 윤석열은 47.85%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홍준표였다. 이준석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선 투표가 남아 있었다. 11월 5일 최종 결선 투표에서 윤석열은 47.85%로 홍준표를 제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이준석의 승부수가 완전히 적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상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선 캠페인에서 이준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세대결합론이라는 전략을 구상했다. 윤석열의 경험과 자신의 젊음을 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선거 캠페인에서 이준석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특히 이준석이 기획한 윤석열을 바꾼 이준석 시리즈는 화제가 되었다. 정치 초보였던 윤석열이 이준석의 도움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였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큰 어필을 했다. 2022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이 왔다. 개표가 시작되자 초반에는 이재명이 앞서고 있었다. 이준석은 선거 상황실에서 긴장한 채 개표 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좁혀졌다. 수도권에서 윤석열이 선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 2시경 마침내 윤석열이 역전에 성공했다. 최종 결과는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였다. 겨우 0.73%포인트 차이의 극적인 승리였다. 당선 확정 순간 선거 상황실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이준석은 윤석열과 뜨겁게 포옹했다. 드디어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다. 그 순간 이준석은 자신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했다. 37세의 젊은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준석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었다.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로 신분이 바뀐 순간이었다. 이준석은 이제 진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이 몰락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압승을 거두었다. 이준석이 내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슬로건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했다.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 두 사람의 운명적 동맹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승 이후 이준석은 자신이 대한민국 정치의 절대 강자가 되었다고 착각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준석 신드롬, 정치계의 새바람이라는 찬사를 쏟아냈다. 당 지지율은 40%를 넘나들었고 이준석 개인의 인지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버금갈 정도였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문제의 시작은 7월 초였다. 청와대 관계자 한 명이 이준석에게 넌지시 말했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준석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보다 당대표가 더 유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준석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신과 윤석열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룬 동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8일 갑작스럽게 폭탄이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준석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준석이 2013년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증거라고 제시된 것은 흐릿한 CCTV 영상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카톡 대화 내용이었다. 이준석은 황당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은 연일 이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마저 이준석에게 등을 돌렸다. 도덕성 검증 필요, 당대표 자격 재검토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내 반응이었다. 평소 이준석을 지지했던 의원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특히 친윤계 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노골적이었다. 이준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7월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이준석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준석은 윤리위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다. 윤리위원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7월 28일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죄목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였다. 하지만 정작 검찰 수사에서는 아무런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 완전히 억지스러운 이유였다. 이준석의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 순간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다. 당의 모든 권한은 친윤계 인사들에게 넘어갔다. 이준석은 하루아침에 당내 실권을 모두 잃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의 절대 권력자였던 이준석이 이제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체리 따봉 사건이었다. 이준석이 SNS에 올린 체리 사진에 누군가 따봉 이모티콘을 달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 관계자들은 이것마저 부적절한 행위라고 문제 삼았다. 이준석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확신했다. 8월 이준석은 법원에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당은 다시 당원을 바꿔가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했다.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준석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져갔다. 9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친윤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초선 의원 32명이 실명도 밝히지 않고 돌린 익명 연판장은 충격적이었다. 이준석 대표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자신들을 국회에 보내준 사람을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배신이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당 밖의 반응이었다.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준석의 자택까지 찾아가 자살하라며 협박했다. 온라인에서는 이준석을 향한 악플과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한때 젊은 희망으로 불렸던 이준석이 이제는 몰락한 정치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10월 7일 결정타가 날아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1년 6개월로 늘렸다. 이제 이준석의 당대표직 회복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윤석열과 친윤계의 완전 승리였다.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성상납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언론 보도들, 당내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비방,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이준석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2022년 11월 이준석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SNS도 끊고 언론 인터뷰도 거절하고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과의 연락도 모두 차단했다. 서울 시내 어느 작은 원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다. 가장 힘든 건 배신감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정권교체를 외쳤던 동지들이 이제는 자신을 축출하려 하고 있었다. 특히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한때 정치적 멘토였던 자신을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12월 국정감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준석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CCTV 영상은 편집된 것이었고 카톡 대화도 가짜였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준석은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존재였다. 2023년 1월 새해가 되었지만 이준석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었던 38세 청년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몰락한 정치인, 권력에 취한 젊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교육 봉사만큼은 계속하고 싶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준석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 2023년 4월 이준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바로 전라남도 순천이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언어통역 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죽은 존재였지만 여전히 하버드에서 배운 실력은 살아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이준석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 없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다. 마치 15년 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함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순천에서의 봉사활동은 이준석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줬다.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6월, 이준석은 경상남도 진주로 향했다.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닌 교육자 이준석으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이준석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저 자신들을 가르쳐주는 친근한 형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치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개인의 선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이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7월 28일, 조용한 부활의 신호탄이 올라갔다. 이준석이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이다. 18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세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첫 번째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다. 여전히 이준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8월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조합 첫 영상이 업로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8개월간 침묵을 지켰던 이준석의 복귀에 온라인은 들끓었다. 첫 영상 학생 인권 조례, 이제 그만은 24시간 만에 5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댓글창에는 드디어 돌아왔다. 기다렸다. 이준석이라는 환호성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준석은 신중했다. 성급한 정치 복귀보다는 차근차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되는 영상은 기존 정치권이 터부시하는 주제들을 과감하게 다뤘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교육 문제까지 이준석만의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9월 이준석의 영향력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 정치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과 보육의 분리법제화 제안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존 정치인들이 말하지 못했던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이준석의 제안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준석 없는 당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2030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 밑으로 추락했다. 당 관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10월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이다. 보수 텃밭인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0%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의 등돌림을 보여주는 충격적 결과였다. 11월 2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다음 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당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실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금기시되던 이름을 꺼냈다. 이준석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것 아닌가. 당내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을 축출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복귀를 검토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없이는 2030표를 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1월 15일 국민의힘은 조용히 이준석의 징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 근거가 된 성접대 의혹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도 관련 무고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모든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의 마음은 이미 당을 떠나 있었다. 18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이준석은 깨달았다. 기존 정치 구조 안에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12월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숯불갈비집에서 이준석은 정치권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폭탄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준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18개월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은 명확히 밝혔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시 함께 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온라인은 또다시 들끓었다. 이준석이 드디어 독립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2024년 1월 4일 개혁신당의 온라인 당원 모집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단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당원이 가입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가장 빠르게 정당 설립 요건을 충족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당원 가입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이준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20-30대 남성층의 가입이 폭증했다. 드디어 우리 목소리를 내줄 정당이 생겼다는 댓글이 당 홈페이지에 쏟아졌다. 젠더 갈등에 지친 젊은 남성들이 이준석에게서 희망을 본 것이다.
1월 20일 개혁신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장소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이었다. 5,000명의 당원이 몰려들어 열기가 후끈했다. 창당대회장은 마치 록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였다. 이준석 구호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창당대회에서 이준석은 압도적 지지로 초대 대표로 추대되었다. 득표율은 92.7%였다.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다. 1년 3개월 만에 화려한 부활이었다. 연단에서 수락연설을 하는 이준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준석은 어디서 출마할지 고민했다. 3번이나 도전했던 노원구 을은 이미 민주당 텃밭으로 굳어져 있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2월 이준석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시 을에 출마하겠다는 것이었다. 동탄이 신도시가 위치한 이 지역은 젊은 층이 많고 개발 이슈가 뜨거운 곳이었다. 하지만 연고도 없고 지역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의 도전은 무모해 보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이준석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 대형 선거사무소 대신 작은 카페를 임대해 이준석 살롱을 운영했다. 유권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3월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화제가 되었다. 이준석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종횡무진 활용했다. 특히 화성에서 온 이준석이라는 시리즈는 바이럴되며 전국적 화제가 되었다. 젊은 유권자들은 이런 이준석의 모습에 열광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녹록지 않았다. 3월 말 조사에서 이준석은 3위에 머물러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 국민의힘 후보가 2위였다. 기성 언론에서는 이준석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4월 5일 선거를 닷새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유세가 열렸다. 동탄 센트럴파크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였다. 이준석의 마지막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15년간의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했다. 4월 10일 운명의 선거일이 왔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은 3위로 예측되었다. 출구조사에서도 3-4%포인트 차이로 뒤처져 있었다. 이준석은 개표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췄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후 8시 개표가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예상대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젊은 층이 많은 동탄 지역에서 이준석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다. 오후 10시경 마침내 역전이 일어났다. 최종 결과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이준석 42.41%, 민주당 공영훈 후보 38.67%,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6.92%. 이준석이 거대 양당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제3지대 정당 후보로서 거둔 역사적 승리였다. 개표 현장에서 당선을 확인한 순간 이준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정치 입문 15년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3번의 쓰라린 낙선, 18개월간의 정치적 매장, 모든 시련을 견뎌낸 결과였다. 선거 직후 이준석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 5월 18일 당선인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이다.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들과 함께 7시간 30분에 걸쳐 995기의 모든 묘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영원한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보였다. 5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 첫 발을 내디딘 이준석의 마음은 벅찼다. 15년 만에 마침내 서게 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다. 단순히 국회의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리더가 되고 싶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한 18개월간의 시간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한때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던 이준석이 이제는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2024년 6월 국회의원이 된 이준석 앞에는 전에 없던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놓여 있었다. 개혁신당의 국회 입성으로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안주하지 않았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압박했다. 특히 젠더 갈등, 세대 갈등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 7월 이준석은 국회에서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었다.
15년 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시작할 때부터 품어온 신념을 법안으로 구현한 것이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던 소외계층 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하버드 졸업 후 포기한 고액 연봉 3번의 낙선, 18개월간의 침묵까지. 모든 과정이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고백했다. 기자들과 국민들은 이런 이준석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8월 또 다른 파격적인 법안이 발의되었다.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특별법이었다.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젠더 갈등을 정면으로 다룬 법안이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권이 회피해온 문제를 이준석이 과감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 법안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일부 보수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20-30대 남녀의 반응은 달랐다. 드디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다. 9월 이준석의 의정활동은 교육과 젠더 문제를 넘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청년주거보장법,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시스템 개편안,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법 등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 요소를 해결하려는 야심찬 법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주거보장법은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임시방편적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전용 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이었다. 부동산 업계는 반발했지만 젊은 층의 지지는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이준석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었다. 2025년 대선이었다. 40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주변에서는 너무 이르다, 경험이 부족하다며 만류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확신이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10월 이준석은 조용히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화라는 주제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매회 수천 명씩 몰려들어 강연장은 초만원을 이뤘다. 강연에서 이준석은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갈등을 해결하는 통합의 정치,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이념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실용 정치.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였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11월 이준석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준석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다.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여성 혐오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일부 언론도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당황하지 않았다. 18개월간의 침묵 기간 동안 이미 모든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뒀다. 오히려 이런 공격이 자신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이준석을 죽이려고 한다는 반발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12월 3일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헌법적 조치였다. 이준석은 즉시 국회로 향했지만 경찰이 진입을 막았다. 그 순간 이준석은 분노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다.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때 자신과 함께 정권교체를 외쳤던 윤석열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이준석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준석은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것이다. 2025년 2월 2일 서울 홍대 버스킹 거리에서 이준석은 운명을 바꿀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40세의 이준석이 대통령을 꿈꾸는 순간이었다. 3월 18일 개혁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준석은 92.81%라는 압도적 지지로 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이준석 외에는 대통령 후보를 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당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4월 8일 만 40세의 나이로 이준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헌정사상 최연소 대선 후보였다.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대선 과정은 험난했다. 기성 정치권과 언론들은 끊임없이 단일화를 압박했다. 제3지대 후보는 정권교체를 방해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준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만이 진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6월 3일 대선 결과는 아쉬웠지만 의미 있었다. 이준석은 291만 7,523표를 얻어 8.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30대에서는 2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했다는 점이었다. 이준석의 존재가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꾼 것이다. 양당 구조를 깨뜨리고 제3지대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대선 이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다.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이준석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다시 이준석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은 굴복하지 않았다. 5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인용하며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다. 2025년 9월 현재 이준석은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제명 위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관철시키고 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8살에 하버드에 합격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준석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번의 낙선, 정치적 매장, 기적적인 부활, 그리고 끝없는 도전까지. 이준석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서사 중 하나가 되었다. 어떤 이는 이준석을 미완의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준석이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기성 정치의 틀을 깨뜨리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합리적 정치의 길을 보여주었다. 이준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1세의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준석이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천재 소년에서 시작해 하버드를 거쳐 정치계에 입문한 이준석. 박근혜 퀴즈에서 최연소 당대표까지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그리고 다시 화려한 부활까지. 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